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사회적 지식인이 된 교수의 역할. 한국에서 교수는 상당한 사회, 문화적 지위를 누린다. 정부 정책 심의에 큰 역할을 하고 기업 자문을 하는 등 지식인으로 대접받는 분위기다. 나도 하버드 박사라는 학력으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지식인의 지위는 지난 50여 년간 교수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해리 트루먼 같은 미국 대통령들이 교수들을 요직에 임명한 것은 옛날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국과 같은 나라를 동경해왔고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수가 사회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교수의 역할은 미묘하고도 다양하다. 우선 교수를 평가하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교수 평가는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감안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 대학에선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교수를 평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를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강의, 연구, 그리고 봉사활동 세 가지다. 강의의 경우 수강하는 학생이 많으면 친밀감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교수가 연예인처럼 재미있게 강의하는지 유명하는지 등도 사실상 평가 기준이 되는 실정이다.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강의하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모두가 이슈적인 소비, 감동만 생각하며 이러한 시대 경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써주거나 성적표를 확인해주는 것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정응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한국 교육의 위대한 전통은 스승과 학생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버금가는 중요한 관계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 스승과 학생 관계의 유효기간은 그저 강의 이수에 따라 졸업증을 받을 때까지로 제한돼 있다. 교수는 학생들이 암울한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혹한 진실, 예컨대 인공지능, 자동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문제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 교수라면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해외 공장 건설, 자유무역을 통한 이윤 창출, 즉흥적인 개인 소비 등이 정상으로 정의되는 세상이다.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교수들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자. 나는 처음에 기술과학 논문인 색인 SEI 또는 사회과학 논문 인용색인 SSEI 저널에 기재되지 못한 논문은 업적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나의 글이 SSCI 저널에 여러 번 인용됐지만 그 글들보다 그 밖에 다른 저널에 기고한 논문과 저서들이 사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식을 뒤집을 뛰어난 논문보다 SSCI 저널에 그저 그런 평범한 논문 10편을 올린 학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다. 만약 다윈의 지화론이나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현 시대에 출현했다면 과연 SCI에 게재됐을까? 또한 교육부의 논문 평가 기준을 보면 영어로 작성된 논문만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프랑스 문학 쪽의 최고 저널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러시아 역사 분야의 훌륭한 저널은 러시아어로 작성된다. 심지어 과학 분야에서도 영어는 유일한 언어가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주로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지만 식물학 분야의 최고 저널은 일본어로 되어 있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연구는 보다 못한 대벌을 받고 있지만 과학 분야에서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게재되는 탁월한 논문들이 늘어나고 들어가고 있다. 영어로 쓴 형편없는 연구 논문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보다 얼마나 내실 있는 논문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봉사, 항목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환경 관련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왔다. 하지만 학교에선 단지 부서 내부의 관료적 업무만을 봉사로 여기고 있다.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반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현상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고유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학문과 윤리를 결합한 고도의 지식인 문화를 갖고 있던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에는 양심을 지닌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하는 향교라는 위대한 전통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독립적인 학문기관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학문적 우월성과 윤리적 우월성을 추구하며 윤리와 학문이 결합된 지식이 문화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은 한국 대학의 가장 매력적인 문화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다. 국제 학계에서 한국인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 지도적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험 수준에 이른 외모, 지상주의. 요즘은 강남구 신사동이나 압구정 등의 지하철역을 딸과 함께 걷기가 민망하다. 아직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딸인데 함께 수많은 성형외과 광고와 마주치게 된다. 광고판마다 성적 메시지를 뿜어대는 여성들이 질비하다. 여성이 성공하려면 육체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선 외모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여성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같은 외모지상주의는 거의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외모에 유별난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다. 일본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 여성이 외모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심지어 성형수술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자산업이란 말도 심심찮게 놔둔다. 성형수술을 한국의 주요 산업 및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근시안적 방안이 한국 문화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 관광 수입 증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로 인해 한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모라는 관념을 고착시킬 수 있다. 성형산업의 대한 대대적 투자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할지 몰라도 한국의 이미지와 권위는 손상되고 만다. 그보다 드문 이미지는 한국에선 여성이 정부와 산업에서 요직을 맡고 있으며 외모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다고 알려지는 것이다. 여성이 리더가 되는 건 한국을 보면 많은 국가가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며 한국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한국의 성형 서비스가 아무리 저렴하고 수준 높아도 그것으로는 다른 나라의 존경을 살 수 없다. 또한 화장품과 성형, 패션 산업에만 집중하는 동안 다른 산업은 무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성형 산업이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날이 오면 실망스러운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많은 여성들이 풍부한 지식을 갖춘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보다 외모지상주의의 굴레에만 갇혀 있다면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이제는 이런 추세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을 때다. 문화적 퇴폐주의를 연상시키는 이 위험한 관행을 끝낼 때가 됐다. 그러려면 과대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하고 성형수술을 상해 혹은 정상생활 불가 등의 경우에만 재생 목적으로 국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형수술은 결코 한국의 문화가 아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의사의 본분을 잃고 칼로 사람의 외관을 종이공작처럼 수술하는 지금의 행태는 기괴하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젊은 여성들의 사고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 실마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선비 정신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알다시피 한국은 과거부터 물질주의와 외모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을 배격하는 심오한 정신세계를 구축했다고 자부해온 나라다. 이런 지적에 혹자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두루마기와 저고리를 거친 남성들의 전유물인 캐캐묵은 유교 사상이 현대 여성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이다. 10중 8구 한국 여성들은 도덕을 지고의 가치로 여긴 선비정신하면 여성 억압과 편협한 사고의 어두운 유산을 떠올릴 것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실 한국 여성들은 끔찍한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여성들이 세종대왕의 비전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뛰어난 통찰력을 관가한다면 장차 이 또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상상력과 창의성만 발휘하면 진정한 혁명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유교 전통의 깃든 심오한 윤리적 통찰력을 여성 차별의 유산과 확연히 구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여성들이 기꺼이 한국 유학자들을 자신들의 윤리적 모델이자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혁명적 사고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한국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특히 한국 여성들은 더욱 그러하다. 유교 전통의 재해석과 함께 선비정신을 현대 여성들에게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제정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것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 부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선 오직 상류층 남성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 개념은 18세기 모든 백인 남성들에게, 19세기 모든 남성에게, 그리고 20세기 들어 모든 시민들에게 확대됐다. 민주주의라는 유구한 개념에 내포된 엄청난 잠재성을 후세에도 계속 살리려고 노력한 덕분에 여성 참여가 새로운 정치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런 변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학자, 정책 결정자, 시민들 간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유교로부터 도덕적인 행동과 바람직한 삶에 대한 통찰력 중 가장 훌륭한 면면을 끄집어내 여성들이 이어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여성들이 보편적인 선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희생한 유학자, 물질적 유혹에 맞서 지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유학자들을 바로 자신들의 선배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뚜렷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겸비한 여성 유학자, 지식인, 공무원, 정치인들이 건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국 사회는 자신감을 갖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성공하려면 외모가 돋보여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과 사회의 이목을 끌려면 돈을 들여서라도 외모를 바꿔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은 떨쳐버리자. 18.